안녕하세요.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생성 AI,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라는 주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9일에 소개했어요. 그리고 2025년이 된 지금은 이 모바일 사회가 아주 무르익었죠.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폰을 소개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챗GPT가 3년 전 2022년 11월 30일에 소개가 된 후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아이폰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속도나 파장보다 훨씬 더 큰 효과로 인공지능 사회로 우리 인류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공지능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선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필수로 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등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주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인데요. 이 서비스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그런데 MAU, Monthly Active User의 수가 1000만 이상 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인데 MAU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월간 사용자 수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앱을 사용하는 순 유저 수를 계산했을 때 1000만 명 이상 되는 서비스들이에요. 그중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챗GPT 또는 제미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이 불리우는데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열어놓은 이 페이지는 어디 페이지냐면 나무위키예요. 나무위키에 이렇게 챗GPT 검색해서 나무위키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챗G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챗GPT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챗GPT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 수가 약 6억 명 이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쭉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요. 또 만약에 제미나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제미나이로 가면 또 이거 구글이 최근에 이 제미나이 3.5를 발표하면서 정말 큰 어마무시한 또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화형 인공지능 연구는 사실은 구글이 더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구글이 구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또 유튜브라는 전 세계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으로 보거나 자본으로 보거나 결코 만만한 기업이 아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오픈 AI가 하면서 챗GPT에게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점점 따라잡아서 최근 들어서는 제미나이가 챗GPT를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소개된 이런 주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용하려면은 각 서비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점은 이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사용해보고 싶다 생각하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챗GPT 같은 경우는 $20인데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뭐 $22, $23를 월간 부담해야 되죠.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클라우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사용료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뭐 빅테크들의 어떤 영업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그럭이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큰 발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럭 4.1까지 발표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또 특이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 다음에 이 퍼플렉서티라는 것은 이런 다른 검색 엔진들을 활용해서 그 검색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뭐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퍼플렉서티 하면 여기 퍼플렉서티에 처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하죠. 검색해서 가보면은 여기다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질문해서 답을 보기보다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퍼플렉서티는 결과를 주는데 그 결과는 누구를 이용하는 건가? 여기 모델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챗GPT 엔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이용하죠. 제미나이도 이용하고 그락도 이용하고 클로드도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이 O3도 챗GPT의 버전이에요. 이런 다양한 버전을 이용해서 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독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딥시크가 놀랍습니다. 여기 전부 여기까지는 다 미국 기업이에요. 딥시크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인데다가 첫째 소자본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처럼 아주 많은 자본을 들인 게 아니고 상당히 소자본으로 엔진을 구축했는데 결과가 놀랍고, 두 번째는 오픈 라이센스로 이것을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다 이 딥시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코딩을 갖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 딥시크가 매우 성능이 좋은, 다시 말해 인공지능 엔진의 크기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나무위키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런 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갤럭시 AI를 또 참고로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실은 일부분이고요. 이제 요즘은 생성형 AI 도구, 그래서 뭐 제너러티브 AI 툴즈 또는 여기 제너러티브에 GN만 따가지고 Gen AI 이렇게 통칭해서 Gen AI 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도구들의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 각 분야별로 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연상시키시냐면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말 다양한 앱들이 늘어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공지능의 경우도 이렇게 Gen AI가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야를 또 학자들마다 또는 기업들마다 다 다르게 분야를 분류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 컨텐츠를 생성하는 AI들 모아놨고요. 여긴 디자인이나 비주얼 아트 쪽의 AI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코딩이나 개발에 필요한 AI들이고, 여기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한 AI,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또 여기는 이름을 Gen AI Application Landscape 해가지고, 여기는 텍스트 위주, 비디오, 이미지, 코딩, 코드, 스피치, 3D, 리서치로 분야로 나눈 다음에 각 영역별로 어떤 생성 AI가 있는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데에서는 프리즘이라고 그랬어요. Gen AI 프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 또 여기 보면은 그로우 성장을 위한 거, 런 학습을 위한 거, 이런 식으로 분야를 외 바깥쪽으로 잡아놓고 그 안쪽에다가는 이렇게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또는 익스포넨셜, 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역할이나 기능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 엑스페리멘탈 하는 것은 실험적인 서비스들, 또 여기는 이터레티브 반복적인 서비스들 해서 이렇게 나누고,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앞에서 분류했던 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 플로우스, 컨버세이셔널, 텍스트, 비디오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제공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성 AI라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노트를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60개의 AI 툴즈에서 60개를 6개의 분야로 나누고 각각 10개씩 나누어서 이 생성형 AI를 소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기 몇 가지들인데, 멀티모달 생성. 앞에서 봤듯이 이미지,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로 답변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그림도 그려주고, 또 음악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 그림을 올려주고, 이거 옛날 사진이라 희미하고 색깔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는데 이걸 초고해상도로 수정 보완해줘 하면은 순식간에 그림을 편집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입력도 다양한 모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픽처 뭐든지 다 넣어도 얘네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멀티 모달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어느 정도로 이 성공을 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데, 오픈 소스 물결에, 사실 오픈 AI라는 회사 이름도 공개형이었어요.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공개해서 오픈해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료도 받고 점점 거대한 기업으로 탈바꿈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시도한 이 오픈소스 시도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향후 지켜봐야 될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니까 규제가 많게 되죠. 그 규제를, 문제가 생기면은 이 회사에서, 인공지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또 훈련을 시켜서 점점 법을 잘 지키는 AI로 지금 탈바꿈 해가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다 그러면 의료 분야에 특화시킨 AI를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자체 AI라는 것은 기업별로도 자체가 될 수 있지만 산업별로도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육 분야 하면 교육에서만
특화돼서 활용할 수 있는 AI 이런 식으로 자체 AI 활용이 확산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 앱 및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 생활에 AI가 스며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게 AI를 사용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당장 우리가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그 시리라든지 빅스비라는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바로 지금 이 경우도 제가 빅스비라고 그러니까 얘가 빅스비한테 말을 시킨 것으로 오해를 하고 바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자동차에도 이 증강 앱 및 서비스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루프네 인간. 이건 뭐냐면은 점점 이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 감성을 호소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마치 인격을 지닌 인격체처럼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서비스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위한 생성형 AI는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AI의 선두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겠어요. 우리 몸의 DNA 구조를 AI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더니 연구기간을 어마무시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DNA 분석하는데 뭐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대화형은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들을 내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놀라운 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개인화를 위한 생성형 AI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각 개인의 정서에 맞게 그 개인의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자료를 입력해 준 것을 전부 기억해서 그 맥락을 알면서 각 개인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무언가 했으면 해당 상품 광고가 계속 제시가 되죠. 그거는 이미 아주 단순한 형태의 개인화 서비스인데 초개인화라는 것은 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 장소를 검색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장소에 대해서 그곳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이 좋고 어느 숙소가 좋고 어떤 관광지가 있고 뭐 이렇게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주 2박 3일 이렇게 하면 얘가 해당 지역의 내가 평소 대화하거나 평소 선호했던 것을 다 고려해서 숙소도 예약하고 음식점도 미리 예약하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도 짜주고 렌트카도 예약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가 서비스를 초개인화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을 위한 AI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또 이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해갈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향은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연구단체인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단체인 셈인데 이곳에서 2024년과 2025년 이 2년간 도대체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을 특히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아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이니까 작년만 해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걸 도움을 받거나 치료 동반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내 삶과 관련된 걸 정리, 요점 정리 등등을 요청하거나 또는 특정 목적에 맞는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 편집을 위한 학습 관련이거나 또는
관심 주제 탐색 이런 식으로 쭉 1위부터 10위 더 많은 순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대표적인 10위까지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 오면서는 순위들이 막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치료나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삐끗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질문해서 얻어야 될 답변들을 병원 워낙 짧잖아요. 잠깐 대화하고 의사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다 얘기하면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치료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전문가 의사같이 답변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분석해달라고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분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얘한테 질문하면 얘네들이 전문가처럼 답변을 한다는 거. 그것이 1위로 이용됐답니다. 2025년에 이미. 그리고 새로운 활용 사례 또는 특정 검색 이렇게 쭉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내년에는 또 더 발전을 하겠죠.